앞으로 10년 우리나라 사회 변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시간엔 데모테크가 온다 저자이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예.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록이고요. 제가 주로 제 전공 분야는 이전에 채권 투자, 채권 운용 쪽을 했었는데요. 투자, 그다음에 자산 관리, 연금 이런 쪽입니다. 예, 부동산은 제 전공은 아닌데요. 네, 좀 경제학적으로 꽤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데모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좀 생소한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제가 새로 만든 말이라서요. 좀 생소한 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고요. 그래서 50대, 60대인 분들은 이 책 제목을 들으면서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냐 이런 농담도 하시는데요. 예, 그건 아니고 여기 데몬스트레이션 데모가 아니라 데모그래피 데모입니다. 그는 인구의 구조, 인구 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테크는 아시다시피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 일종의 제가 향후 일어날 방금 기자님께서는 10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10년보다 저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길게 본 트렌드가 제가 생각하기로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째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인데 고령화로 대변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혁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환경,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꽤 강한 트렌드로 아마 세계적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인구 구조 변화하고 기술 혁신 이 둘을 이제 끄집어낸 이유는 인구 구조와 기술 혁신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65세 이상이 65세 미만에 비해서 네. 의료비를 한 2.7배 정도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령자가 앞으로 예를 들어 한 1,000만 명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곱하기 2.7배 이제 의료비가 쓰게 될 텐데요.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산업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데모그래픽 인구 변화라는 것과 이제 이건 테크놀로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의료 쪽에서 예를 들어 혁신 기술이 나왔다면은 그쪽 수요가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요즘은 이제 염색을 안 하고 이게 샴푸로 감아서 제가 이게 머리가 지금 많이 별 표시 안 나죠. 이게 그 네. 갈색으로 돼가지고. 네, 멋지신데요. 예,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 혁신입니다. 이거 카이스트 화학 전공한 교수님이 이제 갈변 현상을 가지고 이제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검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사과나 바나나를 두면은 검게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상을 이제 응용한 것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이 머리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흑발이 한 97%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이 들면 하얗게 될 테니까요. 네. 그건 이제 염색하는 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놀로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데모테크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 내지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그래픽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하고 기술 혁신이라는 것 이것들이 서로 교차해서 어떤 큰 산업을 만들어낼까?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어떤 산업에 투자해서 그 혁신의 과실을 따먹을까? 쉽게 말하면 돈을 벌까? 하는 것 거기에 관해서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데모테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 만드신 예, 단어긴 한데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흐름으로 이제 또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흐름은 있네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고요.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 이 두 개의 흐름은 알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흐름이 이제 하나는 제품을 수요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교차하면서 시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자 해서 좀 써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구적인 측면에서 이제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학교 때도 배우지만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저도 학창 시절에도 들어봤는데 사실은 아직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은 면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령화 사회라는 게 현 시점에서는 어떤 좀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방금 저희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학창 시절부터 들어봤고 고령화 그때부터 고령사회라고 했고 우리나라가 2000년 초반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좋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도 베이비부모들이 주고 이제 55년생이라고 그러지만은 이제 58년생 개띠가 제일 많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74년생까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48세에서 64세에 지금 걸쳐서 많은 베이비 부모들의 인력이 있습니다. 거의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네.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58년생 말씀드렸듯이 이제 64세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한 지 몇 년 안 되고 아직도 만 65세를 넘기지는 않은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이비 부모들이 40대, 50대에 포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40대, 50대는 생산성도 제일 높고 소득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는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so far so best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0년 전부터 고령화했는데 뭐 별 문제도 없네가 아니라 네, 예, 20년 동안은 제일 좋게 작용을 했고요. 때를 맞았고. 예,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부작용이 아직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부작용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한 2030년, 2040년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40년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받는 연금 보험료하고 이제 지급하는 보험금, 연금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205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노년 부양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 뭐 이게 노년 부양 비율인데요. 그게 거의 일본하고 가까운 수준으로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2050년대 이제 후반 정도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추정에 따르면은 이제 거의 이제 고갈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 203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막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so far so best로 이제 제일 산을 향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산 정상에서 한 10년 동안 옆으로 이제 쭉 길 거고 그 다음에 있으면은 이제 산을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펼쳐질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게 그 픽처를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일어난 게 97년 말이었죠. 그리고 이제 98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일어나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인구가 마구마구 증가할 때였으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인구 구조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충격을 받았다 할 때는 그거를 극복하는 데 완충장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요소고 그다음에 경제가 성장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좀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려면은 이제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이제 실감이 나실 겁니다.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오겠네요.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피부로 와닿는 때 이것들은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 또 이제 기술 혁신 이제 이것들이 미래를 바꾸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날까요? 예. 제가 이제 방금 이게 샴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령자들은 핸디캡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관절이 안 좋다든지,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런 이제 핸디캡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요즘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이 그런 쪽이 많이 생겨났고요. 바이오는 이제 올라갔다 바이오는 떨어질 때는 또 막 조정을 받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이오만 모아놓은 기업들의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그 가격 변화를 보시면은 한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보다 성과가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이미 왜냐하면 서구 사회는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성과가 좋아졌는데요. 그런 이제 바이오 같은 것들이 변동은 있지만은 결국 상향 트렌드는 타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처음 우리가 한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유전자 치료, 백신이 유전자 치료이지 않습니까? mRNA라고요. 그건 이제 최초로 나온 것인데 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헬스케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건강에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 있고 뭐 제일 초창기에 놓은 게 이제 걷기 앱 뭐 이런 거였죠. 네, 뭐 그쵸. 그런 네, 것들이 네. 이제 제일 최초의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지금은 뭐 이미 심전도도 측정할 네, 수 네, 네. 있고 다양하게 요즘에 나오고 시계만 있고요. 차도 예, 맞습니다. 자기 수면 그리고 습관까지 다 나오더라고. 네, 벨트가 차고 이제 우리나라 그 벤처 업체 중에 이제 벨트라를 가지고 이제 그 헬스케어를 또 하는 네, 네.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바일을 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웨어러블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네. 벨트라든지 손목시계라든지,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외골격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걸 입듯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영화에서 근력이 봤던- 부족한 사람, 네. 이제 예, 그 관절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직은 가격이 비싸죠. 이제 가격이 싸져야 이제 통용되게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디지털 헬스케어고 대표적인 게 이제 원격 진료입니다. 예, 원격 진료 시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여기 논란이 많은데 중국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아주 이제 크게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 크게 이제 형성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뷰티 산업, 네. 뭐 당연히 그거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미 뭐 뷰티 산업의 제일 심플한 형태가 이 염색입니다. 고령자들. 그래서 일본에는 미장원이 편의점 개수만큼이나 많은데요. 그게 이제 각 동네마다 미장원들이 이제 고령자들 염색하고 머리 손질해 주는 거,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뷰티 산업 이거 왜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보톡스도 있고, 그쵸, 뭐 네. 요즘 TV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네. 보톡스가 얼마나 요즘 파퓰하게 퍼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뷰티 산업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의외로 메타버스가 고령 사회하고 많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 네네네. 게임, 뭐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40대 라이프 로깅 그러니까 SNS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 40대들이 좀 있으면은 고령 사회 접어들 테니까요. 그러네요. 근데 이미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제페토 이런 거는 10대, 뭐 20대 이런 사람들만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이제 고령자들이 디지털에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고령자들도 아마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게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게임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e스포츠도 고령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통해서 건강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바둑, 장기, 뭐 고도리 게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이전에 우리 젊은 애들이 이렇게 그 음악에 맞춰서 댄스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에는 이제 이런 것 음악에 맞춰서 북을 두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령자들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박수가 증가하고 집중하게 되고 해서 이제 건강에 좋아서 그런 게임들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게임에 이제 고령자들이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스웨덴이 최초로 이제 그 팀을 만들어서 참여를 했는데요. 컴퓨터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참여를 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1회대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패를 했죠.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시도가 계속 하고 있고 일본도 그래서 그걸 따라서 또 그 시니어 e스포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글리처스라는 그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게임 이름이 시 히어로 퀘스트입니다. 이제 바다 영웅이 이제 막 모험을 하는 것인데요.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치매 인지증으로 이제 기억을 잃어갑니다. 그 바다에서 그렇게 젊을 때 활동을 하고 모험을 하던 이제 자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 기억을 잃어가는 걸 이제 아쉬워해서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그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리려고 하면서 이제 모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다에서 이제 뭐 문어도 나타나고 이런 모험을 하게 되는데 거의 반응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반응을 보면서 치매를 조기 진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네. 치매가 보통 한 20년 정도 전에 네. 그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우리가 모를 따름이죠. 그래서 이 게임은 이제 그 치매를 아주 빨리 네.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반사신경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인지증 같은 경우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만 하면은 훨씬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가상현실은 헤드셋을 쓰고 이제 가상 공간에 들어갑니다.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이제 그런 벤처 업체가 있는데요.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이제 데이터들을 다 주죠.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면은 자기 어릴 때 모습에 그 살던 집 이런 곳에 가상 공간으로 예,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나 이런 곳에 여행하는 것, 이것도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스위스에서 알프스를 구경하는데 고령자들 버스가 딱 와서 고령자들이 쫙 내리더랍니다. 예, 그 보조의자를 하나씩 놓아두니까 거기 다 알프스 다 구경하다가 이제 가십시다 하고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대신 해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외로 게임이나 게임이 라이프, 삶의 일부로 이제 해당되고, 가상현실이 제일 기술이 발전한 것이 게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이제 앞으로 디지털에 조금 익숙한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부분도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네네. 메타버스 쪽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예, 일본에서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뭐 어쩌면 지금 저희 세대 이렇게가 좀 40대는 익숙하고 네네네. 50대는 어중간하게 네네. 익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그래도 익숙해져 가는데 고령화사가 되면 이런 기술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세대가 되겠네요. 예. 네. 지난 20년간 이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 이제 금리와 인구 또 소득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제 주택 시장이 폭등한 뭐 이유를 이런 요소 가운데서 좀 찾을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전체 자산 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가계가 대부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80년 중후반의 기억. 그때 자고 일어나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결혼을 할 때였어요. 그 당시가. 예. 네. 그 당시 베이비 부모들 태어난 사람 숫자가 거의 뭐 100만 명 이랬으니까요. 다 결혼한다 그러면은 50만 쌍이 생기는 셈이죠. 한 해. 그러네요, 진짜. 어마어마했죠. 네. 그러니까 집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해서 그때 완전히 그 공포에 젖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저께인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 이제 그걸 했죠. 그 200만 호 건설, 200만 호 건설을 해서 이제 집값이 90년대 10년 동안에 집값이 안 올랐어요. 완전히 집값을 잡아버렸고요. 거기에다 이제 외환위기까지 닥쳐가지고 집값이 완전히 한 방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해서 20년 동안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그 요인에, 그럼 왜 집값이 올랐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당장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새집이 공급이 안 되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에 관련된 무슨 특목고에 대한 정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한 3, 4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요. 길게 봐야 5년 동안 일어난 일이고. 그럼 과거 20년 동안 왜 집값이 계속 올랐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면에 집값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가 세 가지입니다. 금리, 소득, 그다음에 인구.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20년 동안 변화를 보면은 모두 집값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에서 초저금리로 떨어지고, 1인당 소득, 1인당 소득이 $10,000에서 $30,000로 급증을 하고,
그다음에 가구 수와 인구 수, 특히 가구 수 같은 경우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600만 명 증가했는데요. 네. 가구 수가 570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인구 증가,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심으로 이제 증가했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아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 80년대 중반, 90년대까지는 다 신혼부부들인 베이비부머였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이제 2000년 중반, 후반으로 가니까 40, 50대가 되면서요.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서 더 큰 집과 좋은 집을 네네.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주택을 결정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시적 변수를 본다면은 주택 가격에는 주택 시장에는 가장 우호적인 요인이 2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금리와 인구, 소득 이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끌었다고. 긍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강력하게 우호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자면요, 이게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처음 채권 운용을 할 때 국채 금리가 8%였는데 그때 별로 높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이게 뭐야, 벌써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나 이랬는데요. 지금 8% 하면 초고금리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0%대로 떨어졌다가 물론 국고채 금리는 다시 2%를 넘었습니다만은 예금 금리는 뭐 여전히 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떨어진 것이죠. 그다음에 1인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10,000에서 보통 15,000달러가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대부분은 이제 남미 국가들 중에 좀 괜찮은 국가들이 이제 15,000달러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뚫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단박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3만 달러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새 집을 사고 싶어하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요인들이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앞으로는 근데 이런 요인들이 제로가 되는 이제 제로 모멘텀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일 텐데 어떻게 좀 영향을 주게 될까요? 그 이제 모멘텀이 제로라는 게 이게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제 일정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제 거리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먹만 하더라도 질량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으면은 순간 충격이 되면서 충격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물리학적 스킴인데 모멘텀이 제로가 된다는 건 이렇게 운동량을 막 가지고 가던 게 여기서 딱 운동량이 사라집니다. 모멘텀이 제로가 되면은 그러면 운동량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전적으로 충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멘텀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요. 그게 이제 제가 금리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모멘텀이 지속되었죠. 그다음에 소득이 계속 올랐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모멘텀이 지속되었고요. 그다음에 가구 수가 계속 증가했으니까 가구 수가 증가하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됐는데요. 향후 앞으로는 금리가 제로 금리인데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제로가 된 거죠. 더 떨어질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득이 3만 달러가 되었는데 여기서 4만 달러, 5만 달러 계속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험에 따르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강한 저항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올라가기는 올라가더라도요. 그래서 뭐 한 4만 달러 이 사이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에 걸린다든지 하니까 이 모멘텀도 상당히 소득 증가 모멘텀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은 뭐 20년은 언제 너무 불확실하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내 소득이 생각보다 별로 증가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마 한 10년 정도 전과 비교해 보면 내 소득이 꽤 많아졌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도 이제 꽤 모멘텀이 약해졌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우리나라 저성장, 특히 이제 장기 저성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구 수가 이제 계속 증가하던 것. 근데 앞으로도 가구 수는 좀 증가합니다. 1인 가구 중심으로요. 그런데 다 고령 가구 중심으로 증가합니다. 앞으로 가구 수가 한 210만 가구가 이제 증가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뜯어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가구 같은 경우는 320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20년 동안. 20년 대신 예, 60세 이상 가구가 53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합치니까 210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작 우리가 주택을 활발하게 수요하는 신규 주택을 주로 수요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보면은 오히려 320만 가구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니까 주택 가구 수요가 210만 가구 증가하는 것은 결국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의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그렇게 나타난 현상일 따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구 측면에서 보면은 주택 시장은 이제 상당히 늙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늙어간다는 표현. 예, 예. 네. 이 지난 20년 동안은 40대 가구가 꽤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드라이버를 걸 수 있죠. 소득도 많은 계층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구 수가 다 이제 20년 동안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아직도 증가하고 말고 하는 이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요. 변곡점이 꺾이고 나서 한 5년 이상 지나야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상하다. 생각보다 가구에 대한 수요가 적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장 공급 요인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은 4, 5년 동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집값 전망을 보시는 건 좋은데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보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가구가 어떤 구성으로 증가하느냐, 변하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소득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길게 보시려면 이걸 쭉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뭐 집값이 이제 버블이다, 또 뭐 아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뭐 이렇게 어느 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버블의 어떤 로버트 실러 이야기를 제가 좀 상황이 해놨습니다. 좀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버블이란 말은 미국이 이제 2000년 초반에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주식 버블이란 말은 많이 썼는데 주택 가격 버블이란 말은 2000년 초반에 좀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붐이라고 했을 정도인데 이제 버블이라는 것은 훨씬 이제 거품이 끼었다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버블은 원래 있어야 할 가격에 비해서 과다하게 오른 것인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은 금리도 낮고 소득도 높고 가구 수는 증가했고 이때는 이 정도 집값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한 5년 10년 뒤에는 금리도 그대로이거나 올라갈 것이고 소득도 별로 증가 안 할 거고 가구 수는 늙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이 가격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 5년 뒤에 어떤 가격 측면에서 현재의 가격을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버블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워낙 이질적이거든요. 이게 뭐 그 어떤 동질적으로 상품이 같은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맞아요. 건물에 따라서 학군에 따라서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걸 꼭 전반적으로 야 이게 문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어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누어 볼 때 제가 이제 우려되는 사항이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에 집값이 한번 계속 올랐었죠.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강남이 아파트가 평당 5천만 원 이게 이제 이슈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목동이나 이런 데 이제 집값이 막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경기권까지는 별로 아니고요. 따라가긴 했지만 약하게 따라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시장이 확 무너지자 이제 주변부 시장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핵심 이제 강남이라든지 핵심 시장은 떨어지지만은 또다시 탄력을 받고 올라가게 되고요. 주변부 시장이 이제 쭉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자산 시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채권 쪽을 채권 투자 쪽을 했으니까요. 보면은 채권도 국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회사채가 있고 한데 회사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신용 등급별로 보면은 AAA에 해당되는 아주 초우량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BB에 해당되는 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회사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전체도 돈이 많아가지고 막 금리가 떨어져서 막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싶고 할 때는 이 저 변방에 있는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가격도 신나게 올라갑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또 유동성이 막 부족해지고 시장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면은 그 변방에서 올라갔던 것부터 제일 먼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막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막 부실 기업도 나오고 이제 난리가 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워낙 주변 여건이 좋으니까 이제 저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항상 그 외면을 받던 이제 빌라까지 다 끌어서 올라갈 정도이고 지역면으로 본다면 이제 경기도 저 넓은 지역까지 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시장이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역전되면은 주변 지역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팍 조정받는 거, 그게 저는 지금 조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량한 것을 살 수 있는데요. 또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못 사니까 이제 주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죠. 예,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주변 지역이 또 타격을 받게 되고 하니까요. 그게 좀 이제 저는 우려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도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최근에 뭐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뭐 가계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 좀 아유,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이제 높은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은행은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이 90년 초반에 버블 일어났을 때요. 담보 가액 대비 대출 비율이 120%씩 이렇게까지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은행이나 보험사가 다 부실이 돼서 일본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뭐 2금융권을 제외하고는 1금융권은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이 해봐야 50% 미만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의 안정성을 저해할 만한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결국 개인들이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 그게 리스크입니다.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경기가 이제 다운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큰 부채를 지게 되면은 이제 이걸 평생 동안 이걸 갚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나 뭐 어디 다른 이전에 80년 중반에 이제 북유럽에서 보았던 것 이런 것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가계부채 잔액이 높아지니까 부실률은 떨어지게 마련이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부실률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안심할 수는 당연히 없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그 주택 그 평가액 대비해서 담보 비율이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건전성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향후에 소비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갚아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뭔가 경제가 뭔가를 해보려 할 때 우리가 주식시장은 꺼졌다가 금방 올라가는 이유가요. 주식시장은 부채라는 것이 별로 엮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주가 같은 건 떨어질 때 다 반대 매매하면서 또 막 부채를 갖게 막 강제로 갖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청산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갈 때 걸릴 게 없어요. 근데 주택시장은 그게 다르구나. 주택시장의 자산의 특징은 항상 부채를 끼고 들어가고 자산 중에 레버리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주거 목적이라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투자 자산의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올라갈 때는 신나게 레버리지를 해나가면서 올라가다가 이게 이제 어느 선에 걸려서 떨어질 때는 이게 이제 계속 주택시장이나 전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이걸 누군가는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일어났을 때 보험사나 뭐 금융기관이 그 부채를 갖고 이제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부도가 나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집어넣고 그래서 소위 말해 정부가 민간 부채를 대신 갚아주면서 성장을 빨리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여력이 없으면 민간이 결국 다 갚아야 된다고 만일 한다면은 경제가 쇼크를 받으면요. 이게
계속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채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정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이거든요. 민간의 부채는 이게 그 아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앞당겼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갚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잡을 두 가지 요소가 높은 가계부채. 이게 뭐 파국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높은 가계부채하고 이제 인구.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주요한 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리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 시장 때문에 뭐 제일 확실한 건 돈줄을 쪼는 것이 어디든 제일 확실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쪼는데 지금 뭐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다 뭐 공약이 뭐 200만 원 짓겠다, 뭐 150만 원 짓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정책 변화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말씀하신 그런 흐름 속에서 뭐 요즘에 영끌에서 많이 주택을 산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뭐 보시기에 가장 위험한 부류는 어느 부류라고 좀 보시나요? 그 영끌의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주택이나 부동산도 좋은 투자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것도 뭐 거의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가계들의 부를 좀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었죠. 그래서 좋은 투자 자산이면은 틀림없는데요. 이게 이제 돈을 빌리는 데는 자기의 이제 그 소득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빌렸을 때 나중에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요. 소득이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주변부의 부동산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 주변부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유동성도 없어질 뿐더러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격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산 사람과 너무 주변을 이게 참 이게 진퇴양난 젊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진퇴양난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방법의 자금 경로를 통해서 뭐 주택을 사는 건 뭐 그거야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자기가 오롯이 자기 이제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해보려 하면서 그 뭐 한 10억이 넘고 한 자산에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 지금 약간 조금 우려됩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그래도 좀 이제 부담되는 수준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이게 지금 20년 동안 본 것처럼 신나게 치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지는 혁신 기업은 가능해요. 혁신 기업은 시장이 무한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 처음 생겨났을 때는 우리가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 이게 뭐 100배 이렇게 막 증가하게 되거든요. 금방 그렇게 이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시장도 들고 오고 하니까 혁신 기업에서는 그런 배수가 가능한데요. 주택 시장은 그런 배수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15억대인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야, 나 이거 100% 수익률은 내야지. 얼마 돼야 됩니까? 30억이 돼야 돼.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있네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균형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야, 그 강북에 있는 집이 향후에 뭐 한 5년 지나서 30억?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이제 그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 감당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수익률이 별로 높지가 않다. 앞으로 추가 수익률이.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시나리오를 보면은 오랫동안 이거 그렇게 크게 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한다. 뭐 이런 그렇게 본다면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포박 사회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부동산 포박 사회는 또 고령화에 취약하다 말씀하셨던 걸 제가 읽었는데 좀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시장에 포박되어 있습니다. 꽉 잡혀 있다는 네네. 뜻인데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그 여러 국민들은 미국의 시민들은 상당 부분 노후를 그 주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퇴직연금이나 그다음에 미국에서 운용하는 여러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개인들은 주식의 비중이 보통 50% 이상 되고요. 50에서 70% 정도 되고 기관들도 연기금 이런 데도 뭐 한 70%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 되어야 노후가 튼튼해지고 국민들이 부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막 불만이 제기됩니다. 뭐 또 예를 들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자동차 GM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 문제가 크게 생겼거든요. 네.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나 이거 노후자산 큰일 났네.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살려야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뭐 다양하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중앙은행의 풋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떨어지면은 막아준다 해서 풋옵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또 이제 정부가 여기 포박되어 있습니다. 야, 나는 내가 선거에서 당선되려면은 주식시장을 박살시키는 난 선거 당선 안 돼. 이거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당선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포박되어 있는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정책들이 보면은 부동산 가격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막 급등해도 정부가 날리고 급락해도 정부가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변동은 크지가 않아요. 주택 가격 어떤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올랐다가 쑥 떨어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주택 보급 정책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은 임대주택이나 어떤 주택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끔 주택을 국가가 보급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 정책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도 이제 타겟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자기의 가계의 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표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분도 되게 중요한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런 자산은 제일 좋은 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가격이 급락하는 적이 몇 번씩 있으면은 돈을 빌려 투자했다 큰일 나죠. 위험이 있어요. 예.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면 막아주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그렇죠. 그래서 집값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와서 뭐든 하여튼 해주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기에 주택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 그래서 가계자산에서 주택자산 비중은 여전히 높아요. 우리나라는 그 뭐 20년 동안 계속 70%입니다. 이렇게 높으니까 정부는 또 여기 신경을 써야죠. 신경을 써주니까 또 가격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가계는 더 투자를 할 요인이 생기고 이러니까 가계가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비중을 한 60%, 50% 이렇게 좀 낮춰가면은 좋은데요. 여전히 70%이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여기 포박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을 시장에 신경을 쓰니까 가게들은 더 심리적 안정이 있으니까 또 투자를 하게 되고 해서 이 시장이 그냥 자꾸 좀 과다하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어쩔 수 없이 언제 포박된 겁니다. 지금 뭐 모든 대선 주자분들도 나중에 이제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은 부동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포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좀 과하게 커졌습니다. 제가 과하게 좀 오버밸류 돼서 가게도 부동산 자산을 과하게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령사에 와서 좀 이렇게 장기 저성장으로 가면서 이제 안 오르든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고령자들이 이제 주택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진 것은 지분이다.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자기의 자산 가격 변동이 좀 크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한 15억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년 지나도 한 10억이더라. 뭐 이럴 수가 있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자산, 국내 부동산, 특히 그 중에서도 수도권 여기에 이제 다 집중을 해 있거든요. 부동산이. 근데 그렇게 집중하지 말고 좀 이제 분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집 한 채 위에 많이 다들
다른 거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집 한 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네. 노후에 이게 주택에 대한 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자기 집이 있으면은 주택 비용이 해봐야 관리비 정도인데 없으면은 뭐 하여튼 전세면 옮겨 다녀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집은 노후에도 꼭 하나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다른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을 막 그 국내에 막 집중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글로벌하게 좀 부동산을 펼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펼치려면 글로벌한 부동산은 더 비싼데 내가 어떻게 사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금융 상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뭐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은 뭐 부동산 펀드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처럼 살 수가 있으니까요. 뭐 5천 원 주고 한 주 살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250개 호텔 체인이 들어가 있는 리츠의 지분을 하나 샀다 네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권리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5천 원 내도. 예, 예.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네. TV를 보다가 부동산에 이제 기획 부동산 사기 이야기가 네네네네. 나오면서 네. 그 이제 부동산을 조각조각 내서 이제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서 광고하는 거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저런 비유를 하다니 하는데 어떤가 하면요 이 피자를 먹으면서 네네. 제가 피자의 조각을 먹고 있지만은 피자의 맛은 똑같습니다. 그쵸. 가는 거. 네네네. 아 그런 개념으로. 그걸 듣고 정말 저렇게 비유를 잘하다니 했는데요. 리츠가 그거입니다. 제가 리츠를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할 걸 그런 생각을 했는데 피자의 조각을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작게 가질 따름이지 권리는 동일하게 유지되니까요. 네네. 그러나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해서 부동산의 수익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의 수익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부동산 수익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꾸준한 임대 수익입니다. 그런 걸 주는 자산이 없거든요. 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산도 중요한 자산인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국내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이걸 좀 글로벌하게 리츠가 배당을 따박따박 해주거든요. 네네네. 아, 예, 배당을 커다란 오피스도 있고 하니까요. 네네. 그렇게 좀 물건도 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분산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우리가 배당금 혹은 임대료를 얻는 그 전략을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좀 전략을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 이제 좀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따박따박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좀 우리가 눈을 너무 국내 쪽에 맞추지 말고 예. 좀 글로벌하게 진짜 맞추는데 그런 이제 리츠나 또 뭐 요즘에 ETF도 많으니까 예. 네, 그런 것들 ETF가 이제 리츠들을 모아서 네. 또 한 ETF도 있거든요. 뭐 그런 ETF를 통해서 네, 네. 부동산의 임대 소득을 얻으셔도 되고요.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듯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자산 비중을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네. 또 부동산만이 또 나의 자산을 키워주는 그런 요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40대라면 네.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좀 네. 자산 배분에 대한 좀 전략에 대한 팁을 좀 주신다면 예. 어떨까요? 네. 부동산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나쁜 자산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집중돼 있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국내 부동산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글로벌 리츠를 네.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것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데모테크라는 그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네. 기술 혁신 그다음 환경 쪽도 이제 기술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 기술 혁신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이 가속화될 정도로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임대 소득을 이렇게 따박따박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은 막 혁신을 하면서 소위 말해 어떤 거냐면은 GMO를 통해서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가 100개 열리던 게 500개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혁신으로 인한 과실의 성장인데요. 네.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막 맺게 할 때는 여러분들도 여기 좀 동참을 해서 과실을 먹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남의 일이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 혁신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
새로운 섹터의 과실이 막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실을 좀 따먹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게 이제 데모테크의 뭐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뭐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에 자산을 좀 가지셔 가지고요. 네, 그래서 혁신의 과실을 좀 따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인데요. 국내 부동산을 내가 하나 더 해야지 하는 것보다 글로벌하게 리츠로 해서 우량한 부동산을 글로벌하게 분산해서 펼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 동안에 여전히 혁신이 이어질 텐데요. 그 혁신의 과실을 따먹게 그 혁신 금융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의 자산 구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이 요즘 뭐 인기는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요.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고 주식의 비중을 꾸준히 그냥 40대 같으면은 어느 정도 높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종합 주가 지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이제 어떤 혁신적인 특정한 테마나 이런 쪽을 좀 몇 군데도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